그 동영상 가운데 보면은 끝에가 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점을 갖다가 특수한 앱이라 이것으로 보면은 QR코드 같은 겁니다, 쉽게. 와, QR코드 같은 겁니다, 쉽게. 와, 그런데 그 QR코드가 점 하나예요, 딱 점 하나예요. 그걸 보면은 글씨가 500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미치게 와, 선생님, 이거 말도 안 돼. 옛날에 한 30년 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마이크로 닷으로 해가지고 마이크로 필름으로 찍었어요. 네네네. 그때도 맨 점 하나인데 그것도 한 500자 들어가는데 요즘은 이제 그걸 이제 디지털화 돼가지고 이게 그쵸. 세가나 그래프로 만들어서 점 하나가 한 500자 들어갑니다. 기술이 더 발전한 거죠. 영화 007 시리즈에서 본 듯한 내용인 것 같아요. 삼만 7천 479 너무 무서워. 6만 8천 목소리 너무 싫다. 653 공포영화 같아. 이상입니다. 이게 아마도 특정 인물을 암살하라 하는 지령을 했기 때문에 특정 인물을 암살하라 하는 지령을 했기 때문에 야, 갑자기 더 소름 돋아. 그러면은 누구를 암살하라는 난수 방송이다. 그러면은 그 상대가 누군지도 밝혀내셨습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태영호 공사가 2010년대에 왔기 때문에 태영호 공사를 죽이라고 했던 게 아니겠나 이렇게 추정할 뿐인데 내용은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독은 안 해보셨어? 해독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그 북한이 주체 난수표를 쓴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해독하기가 그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 난수 방송 이후에 태영호 전 공사 측근을 향한 암살 시도가 있었나요? 그러게. 제가 볼 때는 측근 말고 태영호 공사에 대한 그 암살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태영호 공사에 대한 그 경호가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아, 맞아. 그리고 이제 김정문 교수님께서 국정원에서 근무를 하실 때 직접 이 난수 방송을 듣고 정보를 얻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된 경우도 있을까요? 김신조 사건, 네. 68년도 김신조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 이게 소대 병력이 들어왔죠. 네. 소대가 들어와서 이제 한 명이 월북하고 네. 한 명은 김신조 씨 잡혔고 나머지 전부 다 사살됐습니다. 네. 만약에 그 당시 중앙정보부가 이 김신조 일당이 우리 대통령을 암살하러 내려온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으면 꼼짝없이 당했을 겁니다. 파악이 우리가 됐단 말씀? 사전에 그걸 파악을 하고 전두환 당시 중령을 청와대 경내에다가 일단 대대병력을 대비시켰어요. 대대병력이 청와대 경내에 있었고 그다음에 1급 그 방호세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잡힌 것이지 만약에 국정원에서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면 꼼짝없이 당했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먼저 잡혔던 간첩들의 난수를 해독을 해서 북한의 대남 공작팀이 들어오는 걸 사전에 알았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우리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옛날 그 길거리에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밤 자정 늦게 라디오를 듣는 사람. 친구하라고. 그다음에 새벽에 산에서 내려왔는데 신발에 빨간 찌르기 묻은 사람. 기억나. 기억나시죠? 초등학교 때 교육받았죠. 그렇죠. 딱 물어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바로 이제 그런 난수 방송이 시작되는 게 대개 밤 12시를 전후해서 난수 방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정이 되면은 이불을 뒤집어서 이불을 끼고 난수 방송을 듣습니다. 난수를 듣기 때문에 밤늦게 라디오를 듣는 사람, 이 간첩이 친 거죠. 그래서 이 라디오를 들을 때는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데 들은 다음에 북한에 이제 보고할 때는 아무리 모르스보를 빨리 쳐도 그보다 한 2, 3분은 걸리거든요. 문장 다 치려면. 2, 3분이면 거의 근처까지 추적이 됩니다. 처음에는 못 잡지만 점점 더 2번, 3번 하면은 위치를 거의 파악하기 때문에 그 단파를 찾는 거예요. 바로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았는데 이 고성무전기가 나온 다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고성무전기가 뭔데요? 고성무전기가
모르츠 부호를 치는 거를 속도를 100배쯤 빨리 한 겁니다. 2, 3분. 100배쯤 빨리. 이게 말로 무전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기계로 해서 바로 보냅니다. 100배쯤 빠르고 해서 그다음에 또 장소 방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차량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에서만 해도 어떻게 방법이 있겠는데 그렇지. 움직이는 차량에서 고속무전기를 써서 전송을 하니까 점점 잡기 힘들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잡겠죠. 그 잡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수단으로 어떤 수단? 그러니까 비밀이지. 다른 간첩이 조선으로 들어올 때 그러면 공항이나 항만이나 아니면 해안선에서 몰래 공작선 타고 들어오다가 거기서 뭐 신고를 받고 침투 잡힐 경우 그러면 이제 그 간첩을 그 직파 간첩을 통해서 뭐 어쨌든 고정 간첩을 잡아가는 뭐 그런 수단으로 이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도 이 난수 방송을 통해서 지령을 받는 경우가 많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난수보다는 보안 메일, 이메일을 주로 많이 씁니다. 아, 이제 이메일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난수 방송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많은 간첩들이 옛날 사람들입니다. 옛날 사람들. 라떼, 라떼. 그런 이유로. 이 보안 메일이 잘 쓸 줄 몰라요. 아, 인터넷 세대가 아니야. 배우러 다시 갈 수도 없고. 그렇죠. 되게 이제 필요할 경우는 다시 월북을 하라 해서 재교육시켜서 보내기도 하는데 나이도 많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난수를 쓰는 수밖에 없고 여기서 컴퓨터 학원이나 다녀야 되나? 난파시켰는데 현재 활동을 하지 않는 공작원들이 있어요. 잠자는 공작원들이 있는데 이 잠자는 공작원들을 깨워가지고 다시 활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난수 방송을 다시 2016년부터 다시 재개한 것 같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고정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적발된 지하당 왕재산 일당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일간지 기사를 옮겨놓은 문서 파일입니다. 북한이 개발한 암호 프로그램을 거치자 북한이 간첩에게 보내는 지령문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령을 받아 활동한 간첩은 IT 사업가로 위장한 운동권 출신 김모 씨. 김 씨 등은 최소 80여 차례에 걸쳐 군사시설의 위성사진과 미군 교범 등 각종 정보를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국내에서 접선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도쿄 아니면 중국, 베트남에서 접선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요즘은 대부분 다 공작 지령을 직접 뭐 북한에 부른다든가 하지 않습니다. 해외 여행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 대사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심양이라든가 이런 데 불러서 바로 지령을 내리기 때문에 사실 해외 여행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간첩 혐의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간첩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또 안 만나도 전화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전화를 할 수가 있죠. 전화를 한 번, 두 번 할 때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이게 자꾸 이제 길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감청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추적하기 시작하면 10년, 20년 동안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간첩 하나 잡기 위해서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은 그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렵죠. 그래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끊임없이 봅니다. 10년, 20년 계속 두고 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증거가 확보됐을 때 그때 체포를 해야지 만약에 그냥 간첩 같다 해서 잡아서 본인이 자백을 했는데도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내 자백은 거짓말이다 말하면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수사관이 다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 두고 계속 추적을 합니다. 걱정은 못 해먹겠네. 힘든 일이에요. 어느 날 내가 탄 비행기가 납치됐다. 끔찍하다. 이것은 영화가 아닌 50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칼기 납북 사건, 그날의 진실. 유독 추웠던 그날, 강릉에서 김포로 가는 비행기 한 대. 강릉 활주로가 꽁꽁 얼어 결항되고 맙니다. 어쩔 수 없이 표를 취소한 사람도 있었지만 추위가 잦아들길 바라며 공항에 머문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결항됐던 그 비행기는 급하게 이륙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그널이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총 탑승자는 51명.
정해진 시간보다 3시간 늦게 비행기는 하늘 위로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이륙을 한 거야. 그런데 이륙한 지 10분이 지나자 끔찍한 악몽이 시작됩니다. 이륙 10분 뒤.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말대로 하라우! 조종실에 총을 들고 들이닥친 불청객. 바로 북한 간첩 조창이었습니다. 간첩 조창이가 일반 승객으로 위장해 몰래 총을 들고 비행기에 올라탄 겁니다. 저땐 총 들고 올릴 수 있었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 조종사들은 그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김포로 향하던 비행기는 대관령 상공에서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거에. 비행기의 목적지는 북한 원산과 함흥 사이에 있는 선덕 비행장. 납치당한 비행기 옆에는 북한 비행기 2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내에 울려 퍼진 안내방송. 비행기가 납치됐습니다. 가지고 있는 신분증을 모두 찢어서 없애주십시오. 안내방송으로 납치 사실을 알게 된 승객들은 떨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인 비행기 안. 그렇게 간첩 조창이에 의해 50명의 시민들이 북한으로 납치되고 맙니다. 긴박했던 그날, 왜 북한은 이들을 납치했을까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칼기 납북 사건의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안타까운데 이 납치 사건이 생기고 나서 숫자 11의 저주라는 말이 떠돌았다고요. 네, 너무나 공교롭게 10이라는 숫자가 겹치게 됐어요. (1969년 12월 11일) 비행기 기종이 YS-11기. 그리고 1970년 2월 14일 39명만 송환하고 11명만 돌아오지 못했어요.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그 11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불운한 숫자고 저주의 숫자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영상을 보면서 아니 그 아버님께서 그 비행기를 안 타셨더라면 참 이런 생각 물론 저보다도 더 우리 가족분들이 많이 하셨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꼬리를 꼬리에 물다 보면 간첩은 왜 하필 그 비행기를 노렸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상해. 좀 그것도 참 궁금해지네요. 예. 제가 이제 진행하다가 이제 하나 알게 된 것이 이제 조창이에 대한 이제 수사 결과. 이거를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 당시 조창이는 12월 11일 날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이 아니었어요? 예. 당시에 그 수사본부에서 만든 그 기록한 그리고 이제 조사한 그 결과가 되는데 그 특별수사본부. 예.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12월 8일 날부터 비행기를 타려고 비행기를 예매를 하고 다시 또 반환하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또 반환하고 탔다 반환하고. 왜 그랬어 그럼? 그러니까 이름을 조창희라고 하지 않고 한창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비행기 표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간첩으로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전원 보내주지 않고 왜 11명은 북에 남겨뒀을까요? 그러니까 11명의 면면을 보니까 거의 전문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장도 있고 PD도 있고 또 이제 조종사도 있고 승무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한이 남쪽에 대한 정보가 다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직들을 잡아오기도 잘 쉽지가 않은데 이 사람들을 강제 옥류시켜서 북한에 필요한 정보나 어떤 그 기술을 토도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그 납북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무지막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딱 정해지면 그렇게 내미는 거죠. 더군다나 황인철 선생님 그 아버님께서는 그 당시에 방송국 연출가라면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 당시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11명의 이야기. 자, 근데 황인철 씨가 수십 년 만에 노력을 해서
어떤 아버지에 대한 단서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단서를 따라가 봅니다. 와, 대단하다. 몸서리치는 납북 66일 북한 괴뢰간 집에 의해 북으로 끌려갔던 대한항공기 탑승원 51명 중 39명이 악몽에서 풀려나와 자유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괴뢰 여관에 한 사람씩 격리 수용당한 납북자들은 잔인하게 증기고문을 가해 정신 이상자까지 냈으며 어머머머머. 세상. 괴뢰 여관에 한 사람씩 격리 수용당한 납북자들은 잔인하게 증기고문을 가해 정신 이상자까지 냈으며 떳떳이 항거하는 승객들에게는 분배를 가하는 속에서 승객들을 끌고 다니며 허울 좁은 교양인이 하고 세뇌 공작으로 쉴 틈 없이 괴롭혔다고 폭로했습니다. 어떻게 고문을 느낄 수 있길래 미 귀환자 가족들은 하루속히 남은 승객들을 돌려보내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이상가족. 남북 대결 시대가 갈라놓은 성씨 모녀의 재회는 온 국민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개별 상봉을 한 성씨 모녀는 제한된 시간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딸을 알아보지 못했던 어머니. 어머, 어떡하냐. 어머, 어떻게 승무원 출신이었어요? 딸을 알아보지 못했던 어머니. 그러나 모녀의 정은 하루 만에 32년의 세월을 뛰어넘었습니다. 한시름 돌아가는 거야. 내가 태양에다 너를 시집 보냈는데 이젠 잘 살더라. 난 엄마 할머니 알아요. 네가 말하는 그 엄마 타러. 알지. 늙어버린 어머니의 얼굴이 새삼 눈에 들어옵니다. 난 엄마만 더 늙지 않은 우리 엄마가. 그리고 난 정말 더 원하겠다. 야, 너 어떻게 안 늙느냐? 그 세월을 막을 수가 있어? 없지. 사위와 손자, 손녀는 그저 예쁘기만 합니다. 직접 짠 털목걸이와 모자도 나눠줍니다. 우리 소녀들 사진 좀 찍어줘요. 상봉 이틀째 그저 멀리 시집간 딸이었거니 마음을 달래보지만 재회를 기약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녀올게 하고 출근했다가 30년이 넘어서 이렇게 어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저는 엄마 알지 하는데 서로 웃고 있지만 그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알지가 아니라 그 말 못하는 거 서로 다 아는데 웃고 있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어디서 만난 거예요? 99년도에 저 이산가족 상봉이? 이산가족 상봉에서 금강산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 스튜어디스 성경희 씨 어머니가 이유덕 씨예요. 그 어머니 이름이. 그래서 이제 이유덕 씨가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알려주게 된 거죠. 저가 그 1999년도에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기 납북자 가족들도 1999년도에 이제 상봉을 했고요. 네. 가족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만큼 공포스럽고 그다음에 그립고 알고 싶은 게 또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어느 가족이든지 간에 이제 그 상봉을 하게 되면 나머지 가족들의 근황에 대해서도 서로 알려주기로. 네. 꼭 물어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 약속했어요.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가족이든지 상봉을 하게 되면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생사 확인을 이제 해주는 거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희 씨가 그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알아봤겠죠. 이제 물어봤겠고 이제 성경희 씨도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이야기할 텐데 기장, 부기장, 그다음에 스튜어디스 정경숙 씨도 같은 동네에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승객 7명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게 됐었고 이제 우리 가족들이 그 당시에는 살아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저는 이제 그 사건 이후로 해서 아버지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저의 소망을 꿈꿨던 어떤 그런 것이 된 것 같습니다. 참. 그 뒤에 어떻게 되셨는지 네. 아시나요? 그러고 나서 2016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평성시에 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죠. 다행이다. 살아계시고. 그래서 이제 2017년도까지 이제 이야기를 듣고 2018년도에 그 UPR 그 보고서를 써가지고 그 12월 달에 써서 19일 날에 이제 제네바에 가서 유로 의회에 가서 영어로 이제 스피치를 하면서 이제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을 했었고 계속적으로 이제 유엔 쪽으로 이제 축구를 했고요. To go on business trip, but the flight was hijacked and then flown to North Korea. In captivity, this is what my father's cry out. 그래서 그 결과로 국제사회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원칙에 따른 절차, 거기에 따른 송환을 북한 당국에게 요번에 이제 요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날 역시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한 날이었다. 자정을 넘긴 새벽, 여자 승객을 태우고 장거리 운행을 하게 됐다. 나는 오늘따라 운이 잘 풀린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 무서워. 지나갔어 방금. 저게 뭐지? 방금 그거 보셨어요? 네? 뭘요? 소름 끼쳐. 이거 좀 무섭겠다. 어둠 속에서 언뜻 보였던 인형.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잘못 본 거라 생각했다. 손님을 내려주고 다시 강릉으로 돌아가는 길. 수상한 자들을 본 곳에서 불과 2km도 떨어지지 않은 곳. 안인질리 해변 근처였다. 해안부두 가까이에서 정체 모를 불빛이 반짝였다. 나도 모르게 그 불빛을 향해 가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불빛의 정체를 확인하려는 그때 어머나. 어머나. 뭐야? 빨리 도망가. 도망가 빨리. 안 돼. 안 돼. 빨리 가 빨리. 너무 무서워. 수면 위로 보였던 검은 물체. 확실한 건 우리나라 배는 아니라는 거다. 나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다.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 불빛만 이래 내려다 보니까 뭐 진짜 시커먼 돌고래 새끼 같은 게 이래 탁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강릉 대종운수 택시기사 이모 씨가 본 게 상당히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새벽이에요. 이 신고를 접해 듣고 경찰도 이거 심상치 않다 느꼈고 군도 대대적으로 출동을 합니다. 신고 장소에서 수색해 봤는데 발견된 게 바로 잠수함이었습니다. 잠수함이었습니다. 이 사건 기억나십니까? 1996년 9월 18일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입니다. 북한 무장 간첩이 오늘 새벽 강릉 앞바다를 통해서 내륙으로 침투했습니다. 북한 무장 간첩들이 타고 온 잠수함은 100톤급이 넘는 규모로 최고 승선인은 20명이 넘는 규모의 장비입니다. 무장공비는 왜 강릉에 나타난 것일까요?
저 영상이 있어? 군경의 추적을 받고 달아나던 무장간첩 가운데 11명이 오늘 오후에 강릉시 청악산 계곡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 잠수함 발견 17시간 뒤에 이 장면을 처음 발견하고 일대에 혼란에 빠집니다. 이건 뭐지? 와, 진짜. 뭐지? 이게 과연 공비들 전원일까? 다른 누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두려움. 그렇지. 경계심 이런 것들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공통점이 이 시신들에 있었습니다. 모두 다 관자놀이에 총상이 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11구의 시신이 이때 발견됐고 자, 오늘 김남성 전 원사님을 휴민트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체들을 처음 발견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진짜로요? 직접 눈으로 현장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총성 소리 들렸습니다. 어머, 나타났던 거야. 이게 우리 권총 소리죠, 권총 소리. 빵 하는 소리는 이게 미아리 치 들리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어디서 나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계속 간격으로 이렇게 한 발씩 딱딱 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는 앉아서 은폐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11발 난 이후에 총소리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11발. 일단은 정상에 올라가 보자. 소대원들을 다 불러서 딱 현장에서 딱 봤는데 요 옆에 10명이 누워 있었고 뒤에 앞에 한 명 누워 있더라고요. 무장공비들의 시체가 발견되기 불과 10분 전 아주 큰 반전이 나 있습니다. 바로 무장공비 일당 중 한 명이 긴급 생포됩니다. 무장간첩 가운데 한 명이 오늘 오후 경찰에 생포되었습니다. 오늘 생포된 무장간첩은 인민무력부 소속 잠수함 승무조원 31살 이강수입니다. 자, 이게 우리 이전까지 알아본 내용에서 한 명이 잡힌 겁니다. 자, 좀 영화 같은 반전이 벌어진 건데 어때요? 이 한 명만 생포가 된 건가요? 광수 씨 뭐 저하고 잘 알고 가끔 한 잔씩 하는데. 친하세요? 그럼요. 우리 뭐 같은 군인 출신들이니까. 대이고 나는 중위로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잠수함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더는 이제는 이게 회복이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잠수함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산으로 가려면 그 도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20몇 명이 다 욱 몰려갈 수가 없으니까 뿔뿔이 그 도로를 넘은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전에. 광수는 그 전투원이 아니잖아요. 이 뱃사람이니까 이게 어리버리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지 나름대로 이제 차가 지나간 다음에 도로를 넘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먼저 간 사람들이 다 웃는 거야. 이게 먼저 간 사람들이 다 웃는 거야. 대박. 어두운 밤이고. 어두운 밤이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전투대우를 따라간다고 따라간 것이 길을 잘못 뜬 거예요. 그 낙오가 안 됐으면은 그 11명 사살돼 가는데 12번째 사람이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뱃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천운이 따른 거예요, 천운. 비전투원이니까. 와, 대박이다. 이 생포된 이광수가 털어놓은 거는 대한민국 침투 목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정부는 이광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무장공비 체포 작전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침투 목적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때 당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무장공비가 지금 몇 명이야. 맞아, 인원이 여러분이 근데 이광수 입에서 26명이다. 진짜. 뭐예요? 얘기가 나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원보다 최소한 무장공비가 6명은 더 있다는 거고 이 6명이 지금 하루 다 지나가는데 어디 있는지 상상도 못했다는 얘기고 이 6명이 대공포를 들고 어디로 쏠지 500m 날아가는 총을 들고 누군가를 죽일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광수 입에서 26명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 그 순간 우리 군의 모든 수색 작전의 방향이 완전히 다 바뀝니다. 그 증언 전까지는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 이게 불과 하루 만에 일어난 일. 이렇게 벌어졌으면은 이제 뭐가 남았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소탕 작전에 돌입합니다. 현재 우리 전군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침투한 무장 공비를 완전히 포획 섬멸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이거 소리 막 지르면서 이렇게 막 내려오다 보니 군인이 여기 있고
장교 한 분이요. 이 군인 뭐 이제 좀 수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떨리지. 사건이 발생한 게 9월 18일인데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12일 동안에 11명의 이제 무장공비를 사살을 합니다. 그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게 바로 주민들의 신고. 이야. 주민분들의 신고가. 이제 남은 무장공비는 한 3명. 그런데 36일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수상 작전에서 잡은 무장공비는 0명입니다. 자, 지금부터 무장공비와 우리 군의 숨막히는 전투.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12일 동안 11명을 잡았는데 그 이후에 36일 동안 한 명도 못 잡은 거야. 그러니까 12일 동안은 사실 우리가 수색도 잘했고 잘 잡아왔고 잘 저격했고 잘 사살해 왔어요. 남은 3명이 이게 즐긴 거예요. 얘들이 정예 중에 정예였던 것 같아요. 이 공비 3명이 강원도 전 지역을 36일간 다 돌아다녔습니다. 이걸 지도에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대단하다. 저기 다 다닌 거야? 세상에. 보세요. 고성이 가장 휴전선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고성부터 아래로는 대관령 이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건 차로 가더라도 안 막혀야 2시간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사람을 남으려고 했을까요? 그 교신, 그걸 어떻게 돼 있다는 그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을 안내한 이 전투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 공작원, 이 통신기술자를 넘겨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무가 살아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이 복귀죠. 이거를 넘겨보내야 된다. 한 명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결사적으로 이제 그거 한전에 한 거예요. 우리 무장공비가 침투한 지 49일 만에 최후의 교전이 일어났다. 징글징글하다. 49일. 그 유명한 연화동 전투입니다. 이 군사분계선 미남은 다 차단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연화동에 무장공비 2명이 이제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연화동 인근의 자연휴양림에 우리 국군이 매복 작전을 펼칩니다. 자연휴양림 쪽에 매복하고 있었던 우리 국군 2명한테 무장공비 2명이 딱 발각이 됩니다. 아이고야. 오후 3시. 9월에 잠수함이 침투했잖아요. 이때가 11월 4일. 와, 시간이 이러고 자, 보세요. 2대2예요. 매복 작전 중 우리 국군 2, 공비 2. 이 공비가 얼마나 태연하게 행동하냐면 우리 군이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암고대! 하는데 이 무장 공비 2명이 이렇게 야, 니네 703 애들이냐? 야, 고생 많다. 어머야. 야, 우리 지금 이동할 거니까 같이 이동하자. 나와봐. 어두우니까 잘 안 보여. 정확히 남한 말로 야, 니네 703 애들이지? 3대대 선임하사야. 속이는구나. 직접까지. 야, 703 애들 나와. 나 지금 3대대 선임하사야. 가자. 보이면 쏘려고. 나오게끔 유도하라고. 우리가 매복하고 있어. 암고 안 해도 된다. 근데 우리 군이 대단한 게 3대대는 이미 그때 이동을 했거든. 그걸 알고. 여기에 3대 선임하사가 있을 리가 없다는 걸 우리 군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공비 2명하고 우리 국군이 이제 서로 대치하고 총알을 발사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때 2명을 생포하거나 사살하지 못했어요. 서로 총격전만 있고 공비들이 또 자리를 이탈합니다. 그때 이제 3군단 기무부대장이었던 오영안 대령이 원래는 그 이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산속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작전 본부가 있던 지상이 있었는데 지상에 있는 작전 본부에서 회의를 하고 지시를 내려야 될 거가 아닙니까? 근데 명령이 산속까지 들어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공비가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산속에 들어가겠다라고 들어가요. 오영환 대령이. 근데 부하들은 말려요. 너무 위험하다고. 대장님 여기 계시라고. 안 된다.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고 해서 교전 현장에 들어갑니다. 아침이었어요. 어디선가 이상한 기운 느껴져. 앞에 그 옆에 그 계곡이 있었고 계곡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엔 뽀얀 안개가 있었거든요. 저기 심하죠.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프라시를 딱 붙여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공비가 있었던 거죠. 당연히 저쪽에서도 이제 반격이 있었겠지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측은 그 안개 때문에 이 공비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어디서 사격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아군 오영환 대령이 너무 잘 보여요. 잘 보이지. 어떻게? 왜냐하면 가슴에 달려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계급장이 딱 아침에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오영환 대령님은 거기서 또 순복을 하십니다. 오영환 대령님, 그다음에 서형교 대위, 강민성 병장 3명은 전사하고 14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럼 이 공비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날도 결국엔 2명 다 호탁을 못한 거예요? 3시간 후, 그러니까 오전 10시, 아직 아침이에요. 오전 10시, 당시 특전사 장선용 상사가 이 공비 2명이 숨어있던 위치를 특정해냅니다. 포복으로 공비들이 매복하고 있는 지점 20m까지 포복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공비 뒤로 해서. 그래서 공비 뒤 20m 전방에서 소총을 딱 겨누고 마지막하게 투항하라. 투항하라. 근데 공비들이 그때 투항하지 않고 대응 사격하려는 제스처를 취해서 장선용, 그때 상사가 2명을 다 사살을 하고 49일 만에 공비 소탕 작전이 진짜로 종료가 됩니다. 무섭다. 잠깐만. 이상해. 지금 23명이 죽었다고 했죠? 죽었지. 그래서 마지막 2명 하고 사살했고. 그럼 25명이잖아요. 다 죽었네. 한 명은 끝까지 살아남았거든요. 그게 이제 행방불명이 돼서 한 명이 안 잡혔는데 이 수사를 종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입은 경제적 피해라는 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생존 가능성이 많지 않고 그 날씨에 생각을 해봐요. 겨울에 그 날씨에 아무것도 없고 그때 그 복장들이 여러 모이라고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걸 뭐 찾을 때까지 계속한다고 군 병력을 다 동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선가는 판단을 내린 거죠.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다음에 작전을 종결하자. 그리고 그게 합리적이죠. 김남성 원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닌 잠수함으로 인해서 진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하면 안 되겠죠. 있을 수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 같은 민족끼리 동민족끼리 일이 될 수 있는. 제가 작전을 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 북한 간첩 한 명이 우리나라 대선에 끼어들어서 이 판을 흔들려 했다. 제14대 대통령 선거 2달 전으로 가봅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오늘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남한의 지하 조직을 구축하고 또 간첩 활동을 해온 자, 중부 지역당 400여 명? 어머머머머. 야, 오. 대박이다, 야. 어떻게 여기서. 와, 충성맹세.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네. 이게 지금 대선 앞두고 무슨 일입니까? 연일 언론에서 이게 왜 선거판으로 옮겨질까요? 아니 지금 아까 보니까 진짜 막 수류탄에다가 권총에다가 막 규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건 약간 좀 거의 무장공비 수준 아닙니까 지금? 무장공비죠. 그들의 정확한 명칭은 이거였습니다.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 지역당. 이름에서도 나오지만 이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이 중부 지역, 충청과 강원도. 근데 이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통일하자. 그것도 적화 통일을 하자. 시한은 우리가 분단된 지 50주년이 되는 1995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지금으로 따지면 MZ세대인 20, 30대의 청년층을 포섭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간첩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게 바로 중부 지역당이었습니다. 에이스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중부 지역당에 총책을 했고요. 북한에서 보내준 왕복 잠수함을 타고 버젓이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오가면서 간첩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잠수함을 타고요? 잠수함이요?
잠수함도 그냥 잠수함이 아니라 왕복 티켓이었어요. 왔다 갔어요. 제야에서 이름 꽤나 날렸던 노동운동가였습니다. 코드명 대둔산 11호의 황인호. 일단 1980년 강원도 정선에서 탄광 노동자로 활동을 했었고요. 당시에 임금을 올려달라고 무력 시위를 벌이다가 붙잡혀서 실제로 감옥살이를 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안기부에 찍혀가지고 특별한 일 없이 뭐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10년 뒤인 1990년 10월 17일 은밀하게 강화도로 황인호가 향합니다. 거기에는 북한이 준비해준 잠수함이 있었고 그 잠수함을 타고 북한에 들어갑니다. 6박 7일 동안 평양에 들어가게 됐는데 북한에서는 VIP인 거예요. 어머, 왜? 남조선에서 온 귀빈이다. 어느 정도 귀빈급이었냐면 저희 이만갑에서 했었잖아요. 문익환 목사, 임수경 대학생. 그것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평양을 다녔습니다. 뭘 했냐면 일단 김일성 동상에 참배했고요. 그리고 김부자 찬양 기록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체 사상에 대한 교육을 받고 방점은 여기에 찍힙니다. 북한에서 직접 지령을 받았어요. 그 지령을 받고 북한에서 준비해준 또 잠수함을 타고 다시 한국에 들어옵니다. 셔틀 왕복 티켓. 그렇죠. 그러니까 황인호는 이렇게 해서 진짜 찐 간첩이 된 거예요. 그래요. 남한 사람인데 가서 교육도 받고 지령도 받고 잠수함 타고 완전히 애석하게도 오늘의 주인공은 황인호가 아니었습니다. 뭐야? 우리 대선판을 흔들려던 정말 간첩은 따로 있었어요. 자, 그럼 오늘의 에이스는 누굽니까? 진짜 이 사람이 오늘의 간첩 에이스입니다. 황인호를 북한으로 끌어들인 진짜 최종 보스. 황인호가 타고 갔던 반잠수정에 그 옆에 같이 동행했던 그 인물. 민중당 창당에 깊게 관여했고 무려 거액의 정치 자금까지 된 물주. 북한으로부터 직접 활동비를 공작금을 수령해서 민중당에 자금을 댔던 그녀. 여자예요? 자, 대선을 쥐고 흔들다 못해서 남북 첩보사, 어쩌면 세계 첩보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인물이고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대선을 뒤흔든 이 여간첩의 실체 지금부터 밝혀보겠습니다. 위로, 이선신. 우와, 엄청나. 오 마이 갓. 평범한 70대 할머니. 고위급 간부요? 서열 22일. 대박이다. 20년간 발각되지 않고 살았던 얘기입니까? 진짜 할머니신데 그냥 동네. 뭔 말이야? 끝까지 적발되지 않았던 가장 완벽한 간첩. 할머니 간첩으로 보통 일컬어졌던 안 붙잡혔어요. 굉장히 유명한 간첩입니다. 사실 북한에서 노린 게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을 갖고 간첩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선실이라는 이 할머니는 37살 늦은 나이에 북한 군사, 정치, 간부들을 양성하는 양성소에 들어갑니다. 간첩 훈련을 받고 수석으로 졸업해요. 그리고 이듬해죠. 1963년도에 김일성한테 직접 제의서를 보내요. 근데 그 제의서의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공작원이 되어서 조국 통일을 위해 이 한 목숨 바치고 싶다였습니다. 편지를 읽은 김일성은 이선실을 공작원 전문 양성 부대인 695 군부대에 입소를 시킵니다. 이 695 군부대라는 것은 굉장히 북한에서 간첩 훈련 교육하는 양성소로 유명한 곳인데 적들과의 대결에서 오직 승리만을 아는 우리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높은 격돌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활 던지기 그리고 무술부터 시작해서 폭탄을 직접 제조하는 제조법까지 배운 엘리트 간첩 코스를 그대로 발생. 저 할머니가? 네. 활 던지기 하고 무술하고 폭탄까지 직접 만드는 거죠. 아니 그냥 손두부 정도 만드실 것 같은데. 여자가 그렇게 이곳에서 3년 정도 간첩 훈련을 받고 간첩으로 거듭난 이선실이 드디어 북악산이라는 코드네임을 부여받고 남한으로 파견되죠. 그렇게 이분의 간첩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산조아에. 반차 잘라주는 그냥 동네 할머님 같으신데 그때 이제 잠입했을 때 포착된 사진이 있습니다. 뭐야? 여기 보시면. 저희가 계속 저 이선실 할머니를 보면서 어떻게 간첩이야? 너무 푸근하고 좋잖아. 근데 원래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강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허물어질 때 그때 파고들잖아요. 진짜 못됐다. 이선실 할머니도 그런 푸근함을 이용해서 남들의 뒤통수를 쳤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황인호 있잖아요. 황인호를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황인호의 어머니에게 접근합니다. 언제 접근을 했냐? 민중당 창당식에 앞서서도 이선실이 계속 그 당의 운영 자금을 댔다고 했었잖아요. 황인호의 어머니도 민중당 창당식에 갔는데 거기서 만나요. 사람들이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네. 이 사람 아들이 셋인데 다 노동운동을 해서 실제로 감옥도 갔다 오고 뭐 한 아들은 서울대 다니는데 대자보 사건에 연루가 돼서 구속도 했어. 우리 과인데? 그럼 내가 저기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만한 수박을 들고 그 황인호 어머니에게 찾아갑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하는데 사실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 나 네 아들 한 명을 양자로 삼고 싶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 황인호가 있었던 거예요. 또 부자. 돈도 많고. 근데 우리가 마침 황인호가 안기부에 찍혀가지고 탄광 노동자로 활동했지만 그 뒤로 뭐 변변한 직업 없이 계속해서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버티면서 살아갔잖아요. 이렇게 꼬십니다. 너 나랑 같이 일하자. 그럼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공화국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 어떤 공화국? 어떤 북한으로 가자. 고생 끝난다. 근데 당시 상황이 그랬잖아요. 황인호는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 넘어가요. 그런 꼬심에 넘어갑니다. 왜냐면 너무 인자한 할머니가 너 고생 끝났다. 북한으로 가자.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살게 된다. 너무 쉽게 넘어간 거예요. 설득한 끝에 같이 황인호 손을 잡고 반 잠수정을 타고 북한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 이선실 할머니 나이가 70이었어요. 아이고야. 엄마의 대단하다. 외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북한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황인호를 끝까지 완벽하게 포섭하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같이 굳이 반 잠수정을 타고 북한에 들어간 겁니다. 아니 근데 뭐 이 정도 되면은 안기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선실이 이 이선실인지 안기부에서 몰랐을 뿐이지 이선실 같은 간첩 엘리트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안기부에서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1970년대 초반 북한의 대남 사업부의 한 간부가 한국으로 망명을 와서 우리 이 공안 당국에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북한의 간첩 활동은 이렇다. 근데 그때 야 북한에서 어마어마한 거물 간첩 그야말로 슈퍼 엘리트가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찾았어요. 그 거물 슈퍼 엘리트 간첩 누구지? 누구야? 근데 털끝 하나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전혀 단서가 없이 완전 깨끗하게 활동을 해서 도대체 그 이선실이 이선실인지 안기부에서 전혀 모든 게 이제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 순간 또다시 황인호 씨의 결정적인 진술이 나옵니다. 총책이었던 할머니요. 많이 늙으셨죠. 한 번은 할머니가 소개해준 북한 간첩을 만났었거든요. 어떤 남자였는데 대방역에서 만나서 장승배기 쪽으로 같이 걸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 근처가 전부 주택가잖아요. 그쪽을 가리키면서 우리 집이 이 근처 2층 집인데 방 하나는 가난한 모녀한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억나는 말이 우리 집 앞에 방범 순찰함이 있어서 너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파출소에서 집집마다 붙인 순찰함이요. 경찰들이 수시로 집 앞에 오잖아요. 혹시나 들키면 어쩐지 하면서 걱정하시던데요. 제가 그 간첩한테 볼펜을 빌린 일이 있었거든요. 동네 사우나에서 개업 기념으로 준 볼펜이라고 거기에 그 대방 사우나라고 써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사는 곳도 그 대방 사우나 근처 아닐까요? 아니 근데 좁혀지긴 하는데 대방 사우나에 2층 집 모녀가 있어요. 볼펜을 돌린 적이 있는 대방 사우나를 찾으면 되잖아. 그렇지. 대방 사우나를 먼저 가면 되겠네. 안기부 직원들이 직접 이 장승배기 일대를 뛰면서 이번에 대방 사우나를 찾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방 사우나가 안 나왔어요. 뭐야? 대신 찾은 게 하나 있었는데 대방 목욕탕이라고 쓰여진 목욕탕을 하나 찾은 거예요. 한 안기부 직원이. 자, 들어갔어요. 혹시 사장님 개업 때 기념품 돌리셨나요? 예. 기념품으로 혹시 볼펜 돌리셨나요? 예. 어머. 혹시 맞네. 볼펜에 목욕탕이라 안 쓰고 대방 사우나라고 쓰였나요? 예. 어머. 혹시 이 볼펜인가요? 네. 네. 예스. 찾은 거예요. 그게 여기예요. 어이구야. 여기예요. 드디어 안기부가 수색을 한 끝에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이제야 찾아낸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대방 목욕탕을 찾았다고 우리가 막 좋아했지만 목욕탕이랑 이선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선실이 소개해준 북한 간첩이 건넸던 볼펜에 새겨진 명칭이 대방 사우나인 거지. 어쨌든 어마어마한 단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목욕탕 중심으로 이 주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발품을 팔다 보니까 할머니를 아는 것 같은 사람이 나와요. 뭐야. 그래, 이렇다니까 꼭. 이 동네에 되게 오래 살았던 30대 여성이 이 할머니 저 2층 집에 사는 할머니. 딱 집 앞에 방범 순찰함도 있고 2층에 지금 뭐 이 약간 가난한 모녀가 산다고 하고 안기부 직원은 여기다 하고 급습을 한 거예요. 팡! 자, 그럼 그 할머니 이름이 그러면 이선실 맞죠? 예? 이선실이라니요? 그 할머니는요 이선실이 아니라 일본에서 살다 오셨고 이름은 신순녀예요. 뭐냐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아 진짜. 일교포라고요? 자, 이게 이야기가 복잡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 지금부터 해도 1시간 더 해야 돼. 너무 복잡해. 왜 복잡할까요? 이선실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완전이에요. 이선실은 잡히지 않았어요. 네. 이선실은 지금 이 시점 어디 있는 겁니까? 자, 그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반전입니다. 아까 안기부가 나름 열심히 대방동 사우나 찾았죠. 찾았어요. 신순녀라는 정체도 어렵게 밝혀냈어요. 이때 안기부의 입장에서는 잡았다. 야, 신순녀만 잡으면 그냥 다 밝힐 수 있어. 야, 이번 대선 끝났어. 그런데 애석하게 신순녀 진짜 이름 이선실은 이미 2년 전에 북한으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2년 전 1990년에 평양에 갔는데 뭐 타고 간지 알아요? 또 잠수정 타고 갔어요. 또 누워 갔어요? 또 누워 갔어? 이 양아들이 잡힌 것도 2년이 넘고 나서 잡힌 거네. 그러니까 이미 2년 전에 간첩으로서의 모든 임무를 다 수행하고 정말로 평양으로 금이 환영해서 공화국 영웅 칭호 받아서 승승장구하던 때에 우리 안기부가 역시 대방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선실은 2년 전에 이미 한국을 떴고요.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선실이 2년 전에 뿌려놓은 씨앗이 나비 효과처럼 결국에는 우리나라 대선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단 이선실이 중부지역당을 만든 건 사실이고 여러 사람들이 연루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 안기부에서 발표한 그 400명 명단 그 밑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간첩 조직인 건 아니거든요. 이건 좀 명확히 해야겠네요. 예, 아마 그 사람들은 조직을 만들어도 다른 이름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 명칭이 중부지역당이다 이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였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기부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대선이 있을 때마다 항상 사건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결국은 대선용 부품 공작으로 이걸 좀 부풀렸죠. 부풀렸죠. 크게 부풀렸는데 그건 뭐냐면 민자당이 만들어졌거든요. 3당 야합이라고 불렀어요. 좋은 평가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도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보수로 가가지고 야합을 해? 그 자체가 인식이 안 좋았거든요. 이걸 갖다 이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큰 사건 하나 딱 터지고 특히 그러면 이제 보수층과 중도층의 표심을 이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기획을 한 거죠.
사체로 발견된 김옥분 여인의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홍콩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일본의 조청 연계를 통한 국교의 첩보 공작 등 정치적 배후가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정치 특별 수사반까지를 편성을 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공작원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된 수지킴. 자, 정말 북한 공작원에게 피살된 걸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신이 발견되기 17일 전으로 가봅니다. 와. 저보고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설마 간첩이 내가 뭐 필요 있다고 나를 저거 하랴 이런 생각을 먹어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해외 생활을 하는 도중에 혼자서 외롭게 이렇게 살다가 이 북괴놈들의 그 마수에 걸렸던 것 같아요. 윤 씨는 결국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싱가포르에까지 유리대가 가게 됐습니다만은 싱가포르에 가서야 자신이 북괴의 함정에 빠진 것을 알게 된 윤 씨는 도피를 결심을 하고 저희 집사람은 처음서부터 간첩은 절대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게 뭐지? 일단 당시 보도를 종합해가지고 한번 추측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수지킴, 홍콩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포인데 호스티스로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일본어를 꽤 잘했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윤 씨라고 불리는 홍콩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사업가를 포섭하라라는 지령을 받아요. 그래서 포섭하기 위해 가지고 위장 결혼을 합니다. 근데 1987년 1월 정초였습니다. 윤 씨가 사는 집에 건장한 남성 둘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몰래 들어봐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우리가 준 4천만 원 어디 갔어? 그 돈 날리면 당신 죽는 거야. 뭐 이런 대화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순간에 이제 부인 그 수지킴 씨가 이제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밖에서 엿듣고 있던 거 아마 감을 잡았겠지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런 말 합니다. 여보, 밖에 나가서 담배 좀 사 오시오. 이런 말에서 남편은 이제 담배 사러 나갔는데 나갔다 들어오니까 집에는 그 두 남성과 와이프는 사라졌더라. 라는 것이 이제 그 윤 씨의 주장인 거죠. 윤 씨의 주장입니다. 네. 윤 씨의 주장에 따르면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얘기를 했냐면 그 다음날 돈을 빌려줬다는 사람이 찾아와요. 아내는 증발을 하고 그 다음날 아내는 없는데 돈을 빌려줬다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당신 와이프가 빚을 갚기 위해서 싱가포르를 갔다. 당신도 싱가포르 가서 그 문제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윤 씨가 싱가포르로 갔다고 해요. 그랬는데 싱가포르 공항에 한 사람이 아내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그러면서 주소를 하나 적어줬다는 거예요. 여길 가면 당신 아내를 만날 수 있다. 가보니까 북한 대사관이었다. 북한 대사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윤 씨가 북한 대사관인 걸 알고 빠져나오려고 했대요. 그런데 앞서서 공항에서 마중 나왔던 사람이 붙잡은 거예요. 아내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 북한 대사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북한 대사관으로부터 들은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뭐예요? 수지킴을 만나려면 그 동무가 평양으로 가야 한다. 스위스에 가서 일단은 그 망명 기자회견을 열라. 북한으로 강제 망명을 해야 아내도 살고 한국에 남아있는 윤 씨 가족도 살 수 있다라고 북한 대사관이 협박을 했다는 거죠. 자, 일단 북한으로 망명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할 뻔했던 윤 씨인데 일단 이게 뭔가 아니다. 내가 탈출을 해야 되겠다. 탈출을 해야겠다. 머리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라고 해서 머리를 풀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월북에 응해주는 척을 하다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가지고 뛰쳐나가서 아무 택시를 탔다고 해요. 타가지고 코리안 엠버시로 가달라 했더니 택시기사가 South or North. 한국 여권을 딱 보여주면서 사우스 코리아라고 외쳤다고 하죠. 근데 진짜 웃기는 건 우리가 그거에 앞서서 본 영상. 간첩이다. 내 아내는 간첩이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 아내는
죽었단 말이야. 그렇지. 시신으로 발견됐단 말이야. 되게 헷갈린다. 그리고 아내를 찾으려면 평양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아내의 시신이 어디서 발견됐어요? 홍콩에서 발견됐어요. 이게 되게 이상한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원래 계획과 달리 이 남편이 협조도 잘 안 해주고 도주까지 해버리니까 북한 당국이 그 책임을 묻고자 해서 조총련계 공작원을 보내서 그 여인을 죽였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추측이에요. 이런 의문들,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의문들을 과연 여러분들만 했을까요? 그때 당시 누가 이런 의문을 품었을까요? 바로 시신이 발견됐던 장소, 홍콩의 경찰들도 똑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용의선상 용의자를 쫓냐면 일본에 있었을 때 교제했다는 수지킴의 전 애인까지 홍콩 경찰이 가서 조사를 하고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아닌 거예요. 수지킴을 가운데 놓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홍콩 경찰이 다 탐문 조사를 했습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 설마 윤 씨? 바로 수지킴의 남편 윤 씨. 그래서 홍콩 경찰은 우리나라로 입국한 윤 씨를 조사하겠다고 대한민국 정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합니다. 당연하지.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공 수사에 관여돼 있다며 수사 협조를 거절합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거 정리해 주실 분 모시고 시작하죠. 누구? 이거를 정리해 주지? 5년 동안 추적해서 그 사건을 수면 위로 끌고 올라와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던 바로 그분, 동아일보 이정훈 대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사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이제 13년 후에 주간동화. 주간동화라고 여기 보시면은 2000년 1월 20일. 그렇죠? 제가 이제 이 기사에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신문사에 가면요 기사를 다 오려가지고 스크랩을 해놨어요. 풀로 다 붙여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 스크랩을 한 게 아마 한 2권 될 거예요. 그걸 다 모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지킴 가족을 만났었고 사람을 이제 죽인 사건인데 그럼 이 사람 죽인 범인이 누구냐? 신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기사를 이제 썼는데 안 실어주니까 세월이 또 한참 지나서 주간동화에 드디어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데 표지에 그 기사 안 올라가 있죠. 여러 기사가 광고가 있는데. 그러네. 굉장히 자신 없게 나간 기사였죠. 저만 자신 있고 제목도 사실은 굉장히 톤 다운 시킨 거죠. 아십니까 하고. 왜냐하면 우리도 왜 이걸 딱 단정적으로 쓰게 되면 소송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다운 시켰고 제목도 다운됐고 표지에도 못 올라간 기사인 근데 사건은 커져버린 거죠. 2000년 3월 수지킴 가족들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청구해가지고 1년 반 동안 다시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홍콩 로열 폴리스에서도 지금까지 쭉 수사 기록을 다 우리나라에 보내고 그런데 결국엔 2001년 11월 13일 윤 씨는 검찰에 구속이 됩니다. 경찰청 등은 지난 2000년 윤 씨에 대한 내살을 종결해 수지김 씨 사건은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고발 등으로 지난 2001년 윤 씨가 살인 혐의로 기소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고 간첩 가족이라는 오명 속에 살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자, 이게 벌써 사건 발생한 지 14년 10개월 만이고요. 공소시효 51일을 앞두고 몇 년인데? 15년. 그러니까. 그리고 구속된 지 8일 만에 진범으로. 알겠죠. 그렇지. 그럼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요. 납북될 뻔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러면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월북 기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싱가포르로 넘어가서 이제 북한 대사관에 제발로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정치적 망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북한 대사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래요? 평양 갈 거면 네가 가서 평양 가는 비행기표 사가지고 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일이 꼬이니까 북한 대사관 나와가지고 이제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납북될 뻔했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은 결국
수지킴이 북한 간첩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이네요. 거짓말이죠. 야, 진짜. 완벽한 거짓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냥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그렇게 간첩으로 누명을 씌운 거네요. 단순한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 게 왜 하필 북한을 걸고 넘어졌을까요? 이런 거 형사 사건을 능가하는 것은 이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념. 이념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이념의 이름으로 모든 범죄들을 다 덮고 이랬던 시절이기 때문에 반공이 판단한 국시이던 시절이기 때문에. 하지만 반전의 반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반전. 15년 전 홍콩에서 일어난 수직임 살인 사건은 당시 안기부에 의해서 여간첩 납북 미수 사건으로 둔갑됐음이 확인됐습니다. 단순 살인을 공안 사건으로 탈바꿈시킨 주역은 안기부였음이 입증됐습니다. 뭐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요? 당시 이 사건 조작의 주역이었던 안기부, 그 후신 국정원이 오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정을 했네. 아, 이거 자, 김포공항에 입국한 전날이 1월 9일이에요. 그럼 1월 9일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무시무시한 남산 안기부 건물입니다. 거기에 끌려가요. 끌려가서 몇 시간 동안 구타를 당해요. 그런 다음에 이젠 끝났다. 사실대로 다 불어라. 이렇게 하니까 윤 씨는 하루도 안 돼서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아내랑 싸우다가 아내를 죽였다. 처벌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지금 거짓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 안기부에서 수사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만든 문건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일본으로 여행 간다 그러는데 가지 마라 막 말리다 싸움이 붙어요. 그 다음에 싸움이 붙다가 화해를 하고 또 같이 자요. 자고 일어난다 또다시 또 싸움이 붙어요. 네. 그 다음에 목을 조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결국은 뭐랄까 살해하는 과정까지가 다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안기부에서 다 알고 있었던 거 사실을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살인죄를 실토한 거기 때문에 검찰로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안기부는 이 윤 씨를 검찰에 넘기지 않고 3개월 내내 세뇌를 시킵니다. 지금까지 네가 했던 거짓말은 다 사실이다. 어머. 사실이다. 어머. 사실이어야 한다. 사실이어야 한다. 사실이어야 한다. 아니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다. 그리고 네 입으로 했던 걸 자필 진술서를 써라. 지장 찍어라. 그 다음에 김옥분 가족도 관리가 나오거든요. 사정권도 아이고야. 피해자 가족까지.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반공 사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가족 수사까지 하라는 거예요. 아닌 거 뻔히 알면서도. 야, 그 다음에 김옥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다. 딱이야. 예상도네 그냥. 자,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10수년 동안 그럼 개인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 김옥분 씨의 어머니 실어증 걸려서 사망하셨고요. 큰언니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첩의 언니니까요. 멸시를 당하다가 정신질환자가 돼서요. 지리에서 객사했습니다. 오빠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다가 참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이 돼서 교통사고로 사망했고요. 여동생 4명 중에 3명은 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혼을 당했고요. 자녀들은 전부 다 집단 괴롭힘을 학교에서 당하다가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남은 인생을 계속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그 시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으로 수직임의 가족들은 지난 15년 동안 절망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우리가 간첩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 4식구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언니 이혼당했어요. 저 이혼당했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사람이 죽었으면 성묘하고 제사는 진에게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없잖아요, 근데. 아까 그 김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분 씨 유해는 무연고묘 홍콩에 집단 매장이에요. 어디 묻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동생이 홍콩에 건너가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흙을 퍼와서 한국에 있는 어머니 묘소에 이렇게 뿌려요. 같이 여기서 제 절 받으시라고. 제사는 진에게 만들어 주셔야죠, 솔직히. 어쨌든 수직임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 안기부에서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았어요? 처벌 안 받았어요. 처벌 안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을 시효 때문에. 시효가 지났어요. 무슨 공소시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권남용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정원에서 어떻게 하고 끝내냐면 김옥분 씨 가족들을 찾아와서 미안하다라고 하고 대국민 사과 성명하고 끝났어요. 자, 이 남편 윤 씨 15년 6개월 받고 2017년에 출소를 했습니다. 2017년에 출소를 했고요. 지난 7월 마지막으로 난 기사를 확인해 보면은요. 여전히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는 상을 받았다라면서 이렇게 들고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나와 있는 게 지난 불과 한 달 전에 마지막 그의 모습입니다. 참 재밌는 사람이죠. 앞으로도 계속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수지킴이라는 이름으로 호출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사건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 수지킴이로 남아있으니까요. 근데 앞으로 몇 번 더 회자가 되든 그 마무리는 전 김옥분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되새겨질 수 있으면 좋겠다.